불과 얼음으로 다져진 세계. 광대하고 아름다운 풍경. (20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해 탄생했고 지금까지도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 이곳은 옐로스톤입니다. 세계 최초이자 규모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국립공원이죠. 이곳에선 물과 빛, 동물들이 만들어내는 원시시대의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옐로스톤은 미국의 세렝게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미 대륙에 사는 다양한 포유류들의 서식지이자 거대한 들소떼의 서식지이기도 하죠.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야생지대 전역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코요테의 울음소리입니다. 코요테는 옐로스톤에서 가장 크거나 사납지는 않지만 가장 교활한 동물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코요테는 창조주 다음이며 가장 영리한 인간과도 같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죠. 인간 같다고 하는 이유는 코요테가 겁이 많으면서도 용감한 책략가이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코요테는 생존력이 뛰어납니다. 옐로스톤의 탄생 때부터 존재했던 이들은 빙하시대와 석기시대, 기아, 홍수 등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죠. 옐로스톤에는 1000마리 정도의 코요테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 한 녀석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케인입니다. 케인은 라틴어로 말하는 개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앞으로 1년간 케인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케인의 다가올 모험과 생존을 위한 분투, 그리고 녀석의 눈을 통해 본 옐로스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케인을 포함한 코요테 무리가 광대한 이곳을 배회하며 옐로스톤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3살인 케인의 체중은 16kg으로 북미에선 큰 편이지만 이곳에선 보통에 속하죠. 케인은 우두머리가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대부분의 코요테처럼 무리의 일원에 불과하죠. 녀석은 주로 혼자 사냥을 합니다. 사냥이 끝난 후에는 언제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가족은 녀석을 지탱해주는 힘이죠. 열두 마리로 이루어진 이 코요테 무리는 꽤 넓은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수컷 한 마리와 녀석의 짝으로 둘은 항상 함께합니다. 대부분은 이들의 2세들이죠. 코요테 무리엔 경쟁과 협력, 적대감과 친밀함이 공존합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다정해 보여도 먹이를 먹을 때는 늘 긴장감이 넘치죠. 어린 녀석들은 코요테 무리에서 2순위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배를 다 채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개인도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배가 많이 고픈지 당장 먹이를 먹으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싸움은 필수죠. 녀석을 반기는 이는 없습니다. 하얗게 드러낸 이빨과 한껏 구부린 등. 케인이 공격 의지를 드러내지만 말아넣은 꼬리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녀석은 지금 무섭습니다. 이제부터 시련이 시작됩니다. 싸움으로 피를 보는 경우는 드물지만 패배에 대한 대가는 가혹하죠. 케인은 오늘 굶게 될 것입니다. 싸움 후 케인은 형제들과 라이벌로 이루어진 무리와 함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니까요. 북미에서 코요테보다 자주 울부짖는 야생동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들의 울음은 이들이 아직 동료임을 말해줍니다. 코요테가 옐로스톤의 땅을 지배하는 동안 물을 지배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가혹한 이 계절을 즐기는 녀석들이죠. 한파가 몰아치는 중이지만 수달에게 겨울은 놀거리가 많은 즐거운 계절입니다. 얼음을 타며 놀기도 합니다. 수달들은 언덕에서 계곡까지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이들의 고속도로는 늘 붐비죠. 계곡을 향해 시속 25km로 미끄러지는 수달들의 모습이 마냥 즐거워 보이는군요. 단열재 역할을 해주는 털 덕분에 수달은 얼음물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겨울에도 물가에 쉽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수달은 옐로스톤에 사는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달리 굶주리는 법이 없습니다. 물고기는 많고 추위에 움직임이 느려져 잡기가 아주 수월하죠. 수달은 먹이를 먹을 때는 수면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때부터 치열한 먹이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케인의 무리가 다가옵니다. 코요테는 다른 동물의 먹이를 쉽게 빼앗을 수 있지만 호전적인 수달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죠.
코요테는 무리로 움직여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코요테가 얼음구멍을 지키고 있어도 수달은 비상구를 찾아내 탈출을 시도합니다. 녀석들도 위협을 느낄 때는 무리로 움직이죠. 사냥감을 주시하던 케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료들이 먹이를 구한 케인에게로 달려듭니다. 케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두머리 수컷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케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리의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게 가끔은 불공평할 때가 있죠. 겨울은 코요테의 번식기입니다. 하지만 무리의 하위 일원들은 짝짓기 할 자격이 없죠. 그런데 케인이 우두머리 암컷에게 조심스럽게 관심을 보이는군요. 우두머리 수컷이 이를 눈치챈 듯합니다. 둘이 있는 곳에 도착한 우두머리 수컷은 케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암컷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먹이를 쫓을 것인가? 결국 굶주림에 굴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서고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드디어 케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우두머리가 홀로 만찬을 즐기는 동안 케인은 암컷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무리의 일원으로 케인의 의무는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기르는 겁니다. 케인은 무리의 규칙을 깼고 의심받을 만한 현장도 들켜버렸죠. 우두머리가 떠나긴 했지만 벌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리의 형벌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케인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인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우두머리 수컷이 최후의 공격을 명령하자 동료들이 케인을 쫓아버립니다. 무리에서 추방돼 보호막을 잃은 케인은 이제 혼자 이 야생지대를 헤매야 합니다. 홀로 된 코요테가 살아남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케인이 이번 겨울에 죽을 확률은 3배로 늘어났죠. 살기 좋은 영역들은 이미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케인은 영역의 경계선에서 먹이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과 동료가 없어 먹이를 찾는 것도 훨씬 힘이 들 테죠. 겨울의 황량함 속에 동물의 시체도 뼈만 앙상할 뿐입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검독수리도 혼자 물리쳐야 하죠. 날개가 2m에 달하는 이 상대는 막강한 적수입니다. 케인같이 혼자 다니는 코요테는 겁내지도 않죠. 케인의 시련이 시작됐나 봅니다. 무리 없이 혼자 다니는 코요테는 하룻밤에 최대한 많이 이동해야 합니다. 케인 역시 먹이를 찾기 위해선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할 겁니다. 녀석이 원하는 게 지금 이 눈 속에 있습니다. 들쥐 같은 종류는 코요테에게 별미죠. 많이만 잡는다면 배불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코요테의 식성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메뚜기부터 들소까지 못 먹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코요테는 씹을 수 있는 먹이는 무엇이든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들쥐를 잡는 케인은 능숙한 사냥꾼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따로 있죠. 바로 여우입니다. 뛰어난 청각을 가진 여우는 정확히 먹이를 찾아냅니다. 잡는 데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죠. 여우는 싸움에도 독특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사슴 시체 주변의 여우들이 순위 다툼을 합니다. 여우는 코요테와는 달리 무리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마주칠 때마다 싸움이 일어나죠. 한편 케인은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한때 서부에서만 100만 마리에 달하던 들소는 지금 거의 멸종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에 남은 마지막 야생 들소떼가 이곳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살고 있죠. 겨울은 이 거대한 짐승들에게 늘 가혹합니다. 하지만 추위 속에서도 옐로스톤을 늘 안식처로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간헐천입니다. 올드 페이스풀 같은 간헐천에서는 수천 톤의 얼음을 녹일 수 있을 양의 에너지를 분출하죠. 온천과 진흙탕, 증기 분출구, 그리고 화산의 분기공 등은 지구가 내뿜는 열에너지의 배출구입니다. 옐로스톤은 세계에서 간헐천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영하의 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이 되면 들소들은 뜨거운 이 오아시스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이곳에선 겨울에도 얕게 쌓인 눈 속에서 풀이 자라기 때문에 눈을 헤집으면 풀을 뜯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온천 때문에 얼음이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들소는 무게가 최고 1톤에 달하지만 다리는 얇고 뾰족합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자칫 위험해질 수도 있죠. 조심해서 걷지 않으면 얼음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옐로스톤에서는 이처럼 삶에 도움을 주는 환경이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동료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가만히 바라볼 뿐이죠. 들소가 익사하기까지 거의 4시간이 걸립니다. 한참 후에야 익사한 들소의 시체가 떠오릅니다. (4월이) 끝날 무렵 겨울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을 강타합니다. 옐로스톤은 점차 얼어붙고 있죠.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살인적인 한파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위협합니다. 코요테가 고독을 느낀다면 바로 이때일 겁니다.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감돌자 얼음에 커다란 균열이 생기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케인은 무사히 겨울을 이겨냈지만 이제부터는 그보다 더 힘든 일을 해내야 합니다. 녀석에게는 짝짓기 상대와 함께 지낼 무리, 그리고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하죠. 빠른 시일 내에 얻지 못한다면 녀석은 혼자 외롭게 살다 머지않아 죽게 될 것입니다. 봄이 다가오자 곳곳에 먹을 것이 눈에 띕니다. 케인도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눈이 녹으면서 동물들의 시체가 드러납니다. 그중엔 겨울에 익사한 들수도 있죠. 차가운 물로 인해 부패되지 않다가 따뜻한 기운이 감돌자 모습을 드러낸 시체를 때마침 케인이 발견했습니다. 봄에는 이처럼 오래 묵은 먹이들이 많죠. 곰 한 마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려나 보군요. 코요테는 생산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색곰이 자리를 잡고 케인의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새하얗던 풍경은 금빛에서 다시 푸른빛으로 변해가고 봄의 변화는 계속됩니다. 송어떼가 옐로스톤 강을 향해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대부분은 강둑에 있는 포식자들의 먹이가 될 테죠. 물고기 잡이에 능한 물수리도 그중 하나입니다. 물수리는 사냥꾼 중 최고에 속합니다. 집게처럼 먹이를 움켜쥐는 발은 미끄러운 물고기를 잡는 데 최적의 도구죠. 물수리는 아침마다 강에서 신선한 물고기를 낚아올립니다. 옐로스톤에 사는 모든 동물들은 졸졸 흐르던 강물이 어느새 거센 물살로 바뀌었음을 깨닫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지자 옐로스톤엔 생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의 옛 무리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5마리의 새 일원이자 잠재적 동료, 잠재적 라이벌이 더해졌습니다. 다들 새 식구를 만나라 바쁜 시기지만 케인에게는 함께할 동료도 짝도 새끼도 없습니다. 녀석의 친구는 오직 오소리뿐이죠. 코요테와 오소리는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이 둘의 관계를 사촌 같다고 했을 정도죠. 일종의 사냥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인이 예리한 감각으로 먹이를 찾아내면 굴파기에 달인 오소리가 땅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케인이 먹잇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먹이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먹이로도 채워지지 않죠. 지금 녀석에겐 짝이 필요합니다. 케인의 옛 무리에서는 우두머리 부부가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의 다른 일원들도 이들을 도와 새끼를 지켜보고 가르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죠. 회색곰도 경계 대상입니다. 위협적인 회색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끼들은 모두 어미를 따라 미리 만들어 놓은 비상용 굴로 향합니다. 옐로스톤은 매년 자연재해에 노출돼 있습니다. 화재는 옐로스톤 최악의 적이죠. (1988년의) 대형 화재로 국립공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거의 매년 번개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고 있죠. 잿더미로 변한 곳에 케인이 나타났습니다. 녀석은 짝을 찾기 위해 꽤 멀리까지 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은 파괴력을 지녔지만 새 생명을 낳기도 합니다. 화재가 났던 목초지에 새싹이 돋고 무서운 불꽃이 휩쓸고 간 자리가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화재가 두 번째 봄을 만들어줬죠.
6개월을 혼자 보낸 케인이 드디어 짝이 될 만한 암컷을 발견합니다. 지난 겨울 먹이가 부족할 시기에 무리에서 쫓겨난 암컷이죠. 암컷도 케인처럼 혼자 옐로스톤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두 녀석이 함께한다면 서로가 간절히 원하는 가족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코요테들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평생을 함께하는데 첫 데이트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함께 초원을 누비며 사냥도 하고 자신들만의 영역도 찾을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는 것은 일생의 도전이라 할 만큼 매우 힘든 일입니다. 주변의 모든 영역도 이미 큰 무리들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을 하지 않고는 차지할 수가 없죠. 한편 케인의 옛 무리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거의 다 자란 모습입니다. 이제 어른들과 같이 사냥을 하는 이들은 최고의 사냥팀을 이뤘죠. 표적은 약한 새끼 와피티 사슴입니다. 사슴의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새끼는 이미 코요테들에게 잡혔죠. 어미는 새끼가 죽었는데도 싸움을 계속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코요테들이 아니죠. 새끼 사슴은 죽었지만 새끼 코요테들은 또 한 번 삶을 이어갈 힘을 얻습니다. 여름이 막바지에 이르자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케인과 암컷은 산책을 하고 있고 옆에 들소들은 짝짓기 상대를 두고 치열한 겹전을 벌이고 있죠. 수컷의 몸은 갑옷과도 같습니다. 털이 덧대어진 머리와 어깨는 충격을 흡수해주죠. 서로 부딪혔을 때의 충격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싸움은 패자의 죽음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패자는 죽은 후에도 시체 처리반 때문에 험한 꼴을 당하기 일쑤죠. 완연한 가을빛이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케인과 짝은 곧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협력만으로 사냥을 했지만 이제는 팀으로 움직일 때죠. 다리를 다친 노새 사슴은 손쉬운 표적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방심해선 안 됩니다. 노새 사슴의 발굽은 칼날처럼 날카로우니까요. 결국 사냥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무리 생활을 할 때처럼 먹잇감을 포위하는 작전을 단 둘이서 성공시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대로 계속 사냥에 실패한다면 올 겨울을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첫눈과 함께 곳곳에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큰뿔 야생양들도 짝짓기를 위해 결투를 벌입니다. 겨울이 되자 모든 동물들은 또다시 배고픔과 싸우고 있습니다. 간헐천도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동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시련도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갑니다. 무리에 속하지 않는 한 사냥에 성공하기 힘들고 영역을 갖는 일은 더욱 힘들어지겠죠. 살아남아 새끼를 낳을 가능성도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강은 영역의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넘어 다른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굶주린 녀석들은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들소 시체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영역의 주인이 불법 침입자들에게 먹이를 나눠줄 리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케인에겐 의미가 있는 싸움이 될 겁니다. 상대가 다름 아닌 케인의 옛 무리이기 때문이죠. 이들은 여전히 케인이 달갑지 않습니다. 이 잔인한 싸움은 가장 강한 승자가 이기는 순간 끝이 날 것입니다. 마침내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케인입니다. 이제부터 이곳은 녀석의 영역입니다. 싸움에 패한 이전 우두머리는 무리에서 추방됩니다. 늙고 지친 이들의 앞날은 어둡기만 합니다. 케인과 녀석의 짝은 우두머리의 권한으로 가장 먼저 먹이를 먹습니다. 케인의 형제들이 녀석을 우두머리로 인정하면서 모든 갈등은 끝이 났죠. 이제 다 같이 만찬을 즐깁니다. 케인이 새끼를 낳으면 형제들은 새끼를 같이 키우며 자신들의 혈통이 이어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겁니다. 적대적이던 형제들이 이제는 사이좋게 어울리고
케인의 무리는 곧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더 많은 시련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추위와 매서운 바람, 그리고 끝없는 먹이 경쟁. 하지만 코요테들은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이미 불과 얼음, 다른 짐승의 공격도 극복해낸 녀석들이니 이번에 닥칠 시련도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